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의 연원, 규범의 다양성과 보편 도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규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윤리적 상대주의로서의 소피스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보편 도덕,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도덕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현명한 사람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지혜롭다, 지적이다,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이 풍기는 외적인 분위기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게 될 바로 그 사람,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불렸던 소크라테스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 전쟁 얘기했었잖아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리스 연합군 아테네 주도의 그리스가 이겼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아테네가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아테네 체제였던 민주정이 그리스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항상 그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있으면은 주변 나라에서는 그 잘 나가는 나라의 것들을 따라하려고 하죠. 뭐 정치든 뭐 경제든지 간에. 자, 이때 스파르타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리스 지역의 강자가 위협을 느낍니다. 스파르타는요, 소수의 군사력으로 다수를 통치하던 그런 군사 국가였거든요. 소수가 통치하던 국가에 아테네의 민주정이 자꾸만 침투하려고 한다. 이거 굉장한 위협이죠. 자, 여기에 자, 델로스 동맹,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주도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결국엔 전쟁을 하게 되고요. 해군의 아테네와 육군의 스파르타, 결국엔 승부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아테네를 견제하려는 페르시아의 은근한 개입, 이런 전쟁을 바로 이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든지 크세노폰의 헬레니카 이런 책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스파르타를 이제 위시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승리,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의 패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전쟁에 이런 참사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자, 침착한 대처를 했던 어떤 군인이 있었다. 바로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자, 아테네의 소크라테스가 자, 코린토스 이제 군대를 맞서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제자 한 명, 이 사람이 이제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됩니다. 지금 구해주는 장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소크라테스 어떤 사람이었다? 아테네 시민이었고요. 참전 용사였습니다. 기존에 소피스트들이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야, 저 아테네에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라고 해서 몰려왔었는데 아테네 시민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참전 용사 방금 봤던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석공 아버지와 산파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산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얘기할 거거든요. 그 산파술이 어머니가 산파였던 데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키가 작고 못생기고 주먹코였다. 가난하고 직업이 없었다는 점. 다른 소피스트들이 했던 것처럼 돈을 받고서 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 직업적으로 돈을 막 그렇게 버는 것도 아니죠. 돈도 없고 못생기고 뭡니까 이게? 특히나 당시 고대 그리스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숭상했던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뭐 제우스 이런 아폴론 이런 신들의 모습도 인간의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나중에 더 뒤에 시대의 사람인데 미론이 이제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조각을 했을 정도로 그 그리스 헬레닉 혹은 헬레니즘 문화의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점. 어쨌든 외모도 별로고 뭐 재산도 없고 이런 소크라테스. 그런데 부유층의 잘생긴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그를 추종합니다. 알키비아데스, 플라톤 등등. 왜? 자, 이런 플라톤의 이야기는요. 자, 플라톤이란다. 자,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그 제자였던 플라톤에 의해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플라톤은 그 직접 책을 쓴 적이 없는 스승 소크라테스를 대신해서 그의 일다기를 본인의 책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저술을 이제 대화편이라고 부르는데 왜냐면은 책 내용이 대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거의 모든 대화편의 화자가 소크라테스죠. 스승 소크라테스를 이제 자기 책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그 많은 대화편들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맞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플라톤 본인의 이야기를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대체로 초기 대화표는 소크라테스고 후기일수록 플라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로 이제 뭐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뭐 에오티프론, 뭐 파이, 뭐 이제 프로타고라스 뭐 이런 식의 책들은 주로 초기 책들로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 이제 많고요. 이후에 뭐 그 향연, 파이돈, 분명히 소크라테스가 이제 겪었을 만한 일인데 플라톤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앞쪽은 이제 1권 같은 경우에 소크라테스적이고 2권부터 9권이 이제 플라톤적인 책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뒤로 갈수록 플라톤의 입김이 강해지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다는 점. 자, 소크라테스가 그 어느 날 친구로부터 그 어떤 소리를 듣는데, 자, 당시 고대 그리스 세계관, 자, 그리스에서, 자, 그리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델피가 되겠죠. 이 델피라는 곳은요, 그 헬라스 신앙의 중심지로서 델포이라고 부르고, 자, 신전이 있어서 이 신전에 가서 예언을 받습니다. 신탁을 받게 되는데요. 자, 아폴론 신전이 있죠. 아폴론이라는 신 자체가 이제 그런 예언을 또 상징하는 신이기도 하고요. 자,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가서 신탁을 받습니다. 어떤 예언을 받는다?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 소포클레스는 현명하다. 에우리피데스는 더욱 현명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만인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는 뭐지? 나는 아는 것이 없는데? 나는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왜 현명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진짜 현명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특히 지식이 있다, 명망이 있다, 뭐 용기스럽다, 용기가 있다, 혹은 지혜롭다, 아니면 저 사람은 경건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명하다고 하면 찾아가서 말 걸면서 자기보다 현명한 것이 맞는지를 검증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신탁을 고지고대로 믿고서 내가 제일 현명한 것 맞군요. 내가 현명하다 이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검증하려는 굉장히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경건이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자, 저는 정의가 뭔지 아는데요. 용기가 뭔지 아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는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자, 이걸 바로 문답법 혹은 산파술이라고 하죠. 문답법, 질문과 답변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자, 정의가 무엇입니까? 만약 이렇다면 어떤가요? 이렇다면 어떤가요? 이렇다면 어떤가요? 라고 끊임없이 문답을 해가지고 산파술. 마치 이제 그 산파가 아이를 받아주는 것처럼 지식을 이끌어낸다. 이 뭐다? 소크라테스는요, 지식을 주입해주는 스승이 아니라 연쇄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알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했다. 영혼의 출산을 도왔다고 해가지고 산파수를 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물음을 계속 제기하는, 그냥 단순하게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반론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하다? 이성을 바탕으로 참된 알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고르기아스가 뭐라 했습니까? 참된 알은 없다. 있다고 해도 알 수 없다. 있고 알 수 있다고 해도 전달할 수가 없다라고 보았던 것이 고르기아스를 비롯한 소피스트들의 주장이었다면, 소크라테스는 뭐다? 이성을 통해서 참된 보편적인 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소크라테스는 확고부동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적인 산파술, 즉 이성을 활용한 문답법을 통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문답의 최종 결과로 당초 의도했던 것을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충 이제 두루뭉술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따지고 해가지고 엄밀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작업이죠. 플라톤의 대화편 에우티프로는 소크라테스 산파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아버지를 불경죄로 고발하려는 에우티프론에게, 자, 아버지가 불경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발하려고 해요. 자, 그럼 소크라테스가 질문하죠.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불경도 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불경죄로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에우티프론은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죠. 신이 명령하는 것이 경건함이다. 소크라테스는 대답해요. 각각의 대답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더 확실한 정의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자, 당신은 신이 명령했으니까 선하다고 하는데
정말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선한 것인가요? 아니면 신은 선한 것만을 명령할 수밖에 없나요? 이런 식으로 논쟁적인 질문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죠. 자, IoT 프론이 결국엔 확실한 대답을 못합니다. 혼란에 빠지죠. 자,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자네가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자네는 경건함이 뭔지 모르니까 불경이 뭔지도 모르죠. 감히 나이든 아버지를 불경죄로 고발해서는 안 될 것일세 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의 국가에 보시면요. 정의, 올바름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케팔로스라고 하는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뭐다? 정직함이다. 그리고 남에게서 빌린 것을 받은 것을 다시 갚는 것이다. 이게 정의다. 소크라테스가 또 허점을 지적하죠. 만약에 내가 물건을 빌린 그 친구, 그 어떤 사람이 멀쩡했을 때 그때 그 친구한테 무기를 받았는데 칼이든 뭐든 받았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미친 상태로 와서 자, 다시 돌려줘야 될 때가 됐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거죠. 다시 돌려줘라. 그럼 그 무기를 돌려주는 게 정말 맞는 것이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폴레 마르코스가 친구들한테는 잘 되게 해주고 적들에게는 잘못되게 해주는 것이 올바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이제 또 반박을 하거든요. 병자가 아니면 의사가 쓸모없고 항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겐 키자비가 쓸모없듯이 전쟁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즉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이가 쓸모없다는 것인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의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플러스 좋은 사람을 적으로 두고 나쁜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경우에 자, 이 말대로 해봅시다. 친구들한테 잘하게 해줘야 되니까 나쁜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해줘야 되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을 정말 착한 사람들을 적으로 들고 있다? 적들을 잘못되게 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잘못되도록 해야 되네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정의는 정의의 정의로서, 즉 저스티스의 데피니션으로서 부족하다는 얘기 해주고 있죠. 자, 이게 트라시마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었던 바로 그 트라시마코스. 올바른 것이란 보다 더 강한 자의 편익, 강자의 이익이 바로 정의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세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고 정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또 반박합니다. 자, 의사의 의술은 그 자체로서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물론 의사가 의술을 활용함으로써 본인도 돈 벌고 먹고 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 본인이 행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지 의술이라고 하는 그 기술 그 자체는 몸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위한 것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마찬가지 키자바의 항해술. 키자비가 배에서 항해술을 펼치잖아요. 항해술 이거 누굴 위해서다?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 다루는 이가 말 다루는 기술, 말에게 어떤 먹이를 줘야 되고 말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이 병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뭡니까? 말을 위해서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기술 자체는 말이에요. 마찬가지 정치가의 정치술은 그 정치술의 대상인 본질적으로 그 대상인 피치자들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파수를 했더니 결론이 뭐다? 처음에 봤었던 그 신탁 있죠?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 이게 알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가장 현명한 것이 맞네? 왜? 나는 아는 것이 없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아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무지하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다른 사람들은 뭐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잘못 알고 있으면서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아는 것이 없지만 착각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구나. 내가 모른다는 사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이 가진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입니다. 내가 대다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바로 그가 산파수로 끄집어내준 알미보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알, 즉 무지의 자각이 되겠습니다. 너 자신은 알라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너 자신은 알라. 너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 제대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한번 살펴봐라. 이런 성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여러 소피스트들을 논박을 합니다. 상대주의를 비판해요.
인간은 이성을 통해 보편적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이성을 활용해서 지적인 능력으로 보편적 윤리 있다. 윤리적 보편주의가 되겠네요. 또한 자, 그 보편적 윤리를 이제 주장하면서 당연히 보편적인 윤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세속적 성공보다는 더 중요한 것, 보편적인 도덕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돈 버는 거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죠. 자, 프로타고라스를 비판하는 부분 봅시다. 프로타고라스가 뭐라 했었죠?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각각 개개인이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누구가 더 이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상대주의적이고 다 옳다. 야,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런 거죠. 자, 뭐라고 비판하는지 봅시다. 각자에게 여겨지는 그것이 여겨지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 다른 측면에서는 나에게 아주 달가웠지만 강의 시작 부분은 놀랐더군. 그가 진리라는 책을 시작할 때 돼지나 비비 또는 자각 능력을 지닌 것들 중에서 한결 더 괴상한 다른 어떤 것이 만물의 척도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니까. 그가 아주 깔본 태도로 우리에게 말을 시작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만물이 척도라고? 그렇게 치면은 인간만이 아니라 돼지는 만물의 척도, 비비, 이거 개코 원숭이는 만물의 척도. 이건 왜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건 왜 안 되나요? 상대주의니까 이 말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거죠. 돼지가 뭐라 하는데 돼지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돼지의 판단이 틀렸다고 우리가 무슨 근거로 말할 수가 있어요? 개코 원숭이가 하는 판단이 틀렸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죠. 프로타고라스의 의해서는 말이에요. 각자가 지각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이 지각한 바를 더 잘 판별하는 것도 아니오. 다른 사람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프로타고라스가 다른 사람들의 교사가 되어 엄청난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각자 스스로가 자신의 지혜의 척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프로타고라스보다 더 무지한 것이며 왜 그에게 배워야 하는가? 각자의 느낌과 판단이 옳은 것인데도 상대방의 느낌이나 판단을 검토하고 논박하려 든다는 것은 쓸데없는 허튼 소리가 되지 않겠는가? 알미란 경험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네. 알미란 그 경험들과 관련된 추론 속에 있는 것이라네. 자, 프로타고라스는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으면서 이제 능력 있는 걸로 이제 여겨지면서 돈 많이 벌죠. 수강료 많이 받죠. 근데 모든 판단이 상대적이면은 프로타고라스가 더 현명하다고 하는 걸 도대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현명하다는 것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누구는 현명하고 누구는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런 게 없다면은 프로타고라스가 현명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프로타고라스가 현명하다고 말할 수 없으면은 프로타고라스가 많은 돈을 받고서 수업을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현명함, 프로타고라스 본인이 돈 많이 벌고 그 근거로 현명하다는 칭호를 받으려면 현명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절대적인 것은 없다. 야, 프로타고라스 얘기하는 거죠. 프로타고라스가 현명하다는 말 하려면 상대주의로는 안 된다. 상대주의자는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는 주장을 부정할 수 없다. 만약에 누군가가 프로타고라스는 제일 바보인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프로타고라스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상대주의적으로 인정해야 되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와 회의주의. 우리 소피스트들이 제시한 윤리적인 상대주의는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규범들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 기준이 없으니까 A랑 B랑 싸워요. 누가 옳은 것인지 판별해줄 기준이 없어요. 가치관의 혼란, 누가 맞는 거지? 몰라요. 도덕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그래, 우리 그럼 도덕 얘기 이제 그만하자. 도덕 얘기 하지 말자. 도덕이 의미가 없어지는 도덕적 회의주의, 윤리적 회의주의가 될 수가 있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물론 상대주의라는 것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것을 조심하자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보편주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혼란스러운데 이때 누군가는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단하는 기준 얘기할 수 있죠. 다만 보편주의도 역시 극단화될 경우에 보편주의만 너무 엄격하게 추구할 경우에 단일한 가치만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내 말만 맞아. 내 말만 맞고 너네 다 틀렸어. 그러면 당연히 다 틀렸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의 자유는 침해당할 수가 있겠죠. 사회를 획일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말만 맞고 너넨 다 틀렸으니까
무조건 우리 정치인이 우리 지도자가 말한 대로 해야 돼. 너네는 다 똑같이 해. 이런 거 획일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추상적인 도덕 원리에 호소해서 도덕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보편주의가 잘못된 길로 갔을 경우에 가치 이론주의, 요것만 맞다, 전체주의, 이것만 맞으니까 이것만 해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상대주의와 보편주의가 이제 서로가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작용을 해야겠죠. 어쨌든 소크라테스에 따르면요, 참된 삶은 있어요.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 있습니다. 시대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통용되는 절대적인 그 무엇은 있습니다. 그런 도덕규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삶을 지닌 사람은요, 보편적인 진리가 뭔지 알고 보편적인 도덕이 뭔지 알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지덕일치를 주장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식은요, 덕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 나머지 덕들, 용기, 정의, 절제 이런 거 다 갖추는 거예요. 용기, 정의, 절제를 갖췄다는 건 곧 뭐다?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제대로 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덕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악행은 뭐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악행이 비자발성. 그리고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하여 무지하면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자, 만일 덕이 정신적인 것 중에 하나이고 유익한 것에 틀림없다면 덕은 마땅히 지혜여야만 하네. 왜냐하면 정신적인 모든 성질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지만, 자, 예를 들어 내가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이 잘 쓰이면요, 이제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는데 아주 잘 쓰일 수가 있겠지만은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성향이 잘못 쓰이면은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자체로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나? 지혜를 동반해야 됩니다. 참된 암, 진짜 보편적인 도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보편적인 도덕에 맞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보편적인 도덕에 맞게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편적인 도덕에 맞게 자기가 행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혜를 동반하는가 아니면 어리석음을 동반하는가에 따라 해롭게도 유익하게도 되기 때문이네. 이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덕이란 어쨌든 유익한 것이므로 마땅히 지혜의 일종이어야만 하네. 즉 모든 덕은 뭐다? 모든 덕은 지혜입니다. 용기, 정의, 절제, 경건함, 온갖 덕은요, 다 지혜로 포괄돼요. 지혜가 있어야만 그 덕들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영혼이 몸을 이용하여 감각을 통해 탐구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지. 그래서 영혼은 마치 술에 취한 듯 헤매고 혼란스러워진다네. 하지만 영혼이 감각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탐구하면 항상 그대로 있고, 순수하고 항상 그대로 있고 불사하는 것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헤매지 않게 되지. 영혼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실천적 지혜를 지니게 되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육체와 경험과 현실의 그런 변화무쌍한 것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지혜는 뭐다? 불변하는 것을 탐구하는 그런 것이죠. 자,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두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못 이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즐거움에 져서 어떤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어떤 나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즐거움에 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나쁜 일이 당장은 즐거움을 주지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좋은 일이 당장은 즐거움을 방해하지만 더 큰 즐거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즐거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행동이 지금 자신의 행동보다 더 좋고 또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무지와 다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즉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살면서. 근데 그것은 뭐다?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하지 않고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지덕 일치가 되겠네요. 역시. 자, 비도덕적인 행동의 원인은 뭐다? 무지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는 악행의 비자발성이라고 합니다. 악행은 내가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비자발성, 진정한 자발성이 아니다라는 거.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통해 무지를 자각할 것을 강조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잘못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한다. 자꾸 비도덕적인 행동한다. 안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착각이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참된 알을 지닌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되고 덕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지덕복 할비설 되겠습니다. 제대로 알면요. 당연히 덕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요.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탁월성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리스어 아레테에서 온 말이죠. 탁월한 것, 뛰어난 소질이라고 하네요. 이 덕이란 단어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이제 그리스 사상가들에게서는 계속 나오는 용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덕은 뭐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제 성격적인 그런 뛰어남, 그러한 훌륭한 성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지혜, 용기 이런 것들. 자, 덕복일치 봅시다. 덕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덕일치는 봤었죠? 덕복일치 볼 거예요. 영혼의 훌륭한 상태가 있지 않겠소. 올바른 영혼과 올바른 사람은 훌륭하게 살게 되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영혼과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살게 될 것이요. 따라서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행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일 것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은 행복하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오. 또한 불행하다는 것은 이득이 아니 되지만 행복하다는 것은 이득이 되오. 그러니 보시오. 올바르지 못함은 올바름보다 결코 이득이 되지 않소.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플라톤의 이제 스승이었던 이제 소크라테스는요, 주지주의적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주지주의, 지식, 지혜가 중요하다.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감정이 아니에요. 이성입니다. 이성적으로 뭐가 도덕적이고 뭐가 도덕적이지 않은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탁월성과 지식은 동일하다. 지덕일치. 악덕은 무지의 산물이고요. 지적인 과오. 즉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서 일부러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다. 악행의 비자발성. 더하기. 덕이 있는 사람의 삶은 행복하다. 덕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용기 있는 사람과 용기 없는 사람의 인생, 어떤 게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인생,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절제를 하는 인생과 절제를 안 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덕복일치가 되겠네요. 지덕일치와 덕복일치를 합쳐서 지덕복일치,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바탕으로 성찰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행동이 정말로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 맞는지, 용기의 행동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되돌아보자.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심지어 영혼에 관해서 스스로 숙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봤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인생은 가치가 없다. 자,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란 노인이든 젊은이든 여러분 모두에게 육체나 재산을 우선하여 고려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설득한 것이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서 용기가 뭡니까? 뭐 경건이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이거 자꾸 물어봤잖아요. 이거 왜 물어본 것이다? 상대방 골탕 먹이려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용기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제대로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성찰합시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다닌 거죠. 설득한 거예요. 자꾸 재물, 뭐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권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너의 영혼이 제대로 살고 있냐? 이거에 관심을 갖자는 거죠. 저에 대해 익살스러운 말로 말한다면 신이 이 나라에 보낸 일종의 등해입니다. 등해가 이제 그거죠. 이제 말 등에 붙어가지고 이제 피 빨아먹는 그런 파리 같은 건데, 자, 이 나라는 거대하고 기품 있는 군마 같아서 운동이 둔하며 따라서 각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신이 이 나라에 부착해놓은 등에이며 따라서 하루 종일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여러분을 붙잡고 각성시키며 설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쉽게 다시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피 빨아먹으려고 파리가 붙으면요, 이제 계속 움직여야죠, 말은. 뭐 꼬리를 흔든다든지 꼬리로 이제 막 치운다든지 아니면은 등에 붙으면 막 이제 몸을 비틀어가지고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요.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등에가 있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고 자꾸 움직여서 살찌지 않게 되는 것이죠. 등의 역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기에 소크라테스가 자꾸 질문하고 막 삼파수라고 문답법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성가시고. 아, 쟤 또, 날 또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오네? 힘들단 말이야, 마음이. 그러나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하다.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었다. 라고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즉 법정에서 고발당했을 때 내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이런 활동이었다라고 이제 변론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비판했다.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재물, 명성, 명예는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마음을 쓰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훌륭하게 하는 데에는 마음을 쓰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도 않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합리적 이성으로 성찰하셔야 돼요. 경험적 독단주의, 내 경험이 이러니까 내 경험대로 살 거야. 이게 무조건 맞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은 제대로 된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라 이성이죠. 올바른 영혼, 즉 정신적인 탁월성으로서의 덕을 위한 삶을 살자. 세속적 가치들에 얽매이지 말자. 그래서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돈 버는 거에 큰 관심이 없었고요. 그죠? 유명해지는 거에도 막 크게 막 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정치적으로 내가 권력자가 되겠다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뭐 후대 이제 1791년 그림인데, 1791년이라고 하면 이제 1789년이 프랑스 혁명이었으니까 프랑스 혁명 2년, 바스티유 함락 2년 뒤가 되겠네요. 그죠? 자, 장 바프티스트. 자, 우리 그림에 보시면요. 설명이 나와 있죠. 소크라테스가 떼어놓다 알키비아데스를 이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으로부터 떼어놓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잣집 잘생긴 아들 귀족 자제 알키비아데스. 말도 잘하고요. 머리도 똑똑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있을 때 소크라테스가 과감하게 영혼을 떼어놓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떼어놓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상상으로 그려낸 것이죠. 그죠? 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했다는 점.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요, 아테네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요. 예전부터 계속 말 걸고 다니고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 자꾸 막 무지하게 만들어버리고 미움을 많이 쌓아놨어요. 더불어서 자, 이런 고발의 내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젊은이들을 자꾸 막 그럴싸다.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말은 진짜 잘하잖아요. 그죠? 말하는 능력이 엄청 탁월하니까 젊은이들을 그럴싸한 말로 현혹시킨다. 이상한 길로 빠지게 한다. 두 번째, 아테네 신들을 믿지 않고 불경죄를 저질렀다. 어쨌든 아테네는 뭐다? 이제 아테네 이름 자체가 아테나 여신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폴리스 중 하나였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 혹은 옛날에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됐었죠. 변론한 다음에 유무죄 투표를 이제 하게 되고 결국은 뭐다? 유죄 판결을 받아요.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죄가 있다. 그 다음에 형량 투표를 하거든요. 자, 형량 투표.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던 원고와 피고발자인 피고 소크라테스가 아무튼 유죄는 확정이 됐으니까 형량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형량을 정할지를 서로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멜레토스는 사형, 소크라테스는요.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 유죄 판결 받았고 하니까 뭐 벌금형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정도로 끝나는 게 가능하거든요. 애초에 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에 소크라테스를 열렬히 따르는 제자들 중에 부자들도 많으니까 벌금 정도 내줄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타네이온에서 나를 부양해 줄 것. 여기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이나 올림피아 우승자들에게 해주는 대우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정도 대우를 해줘라. 아니 지금 형량 투표하는데 지금 나를 국가 영웅으로 대우해줘라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이거 완전 이거 도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자, 개선장군과 올림피아 우승자들은 여러분에게 행복의 외양만을 줄 뿐이지만, 자,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승했다고 칩시다. 금메달 땄어요. 되게 기분 좋죠?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근데 올림픽 금메달 많아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개선이 되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훌륭해지나요? 아무 상관없죠. 행복의 외양만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본인은 여러분에게 행복 자체를 준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성적으로 따지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굉장히 도발적이기 때문에 유죄 투표 때보다 더 많은 차이로 사형이 확정이 됩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뭐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이미 노인이거든요. 노인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사형 판결하는 건 뭘까요? 자, 이건 아마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그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졌거든요. 뭐 해군의 아테네와 육군의 스파르타가 싸웠는데 팽팽하다가 아테네의 그런 전염병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아테네 시민들의 상당수가 죽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아무튼 스파르타가 이기고 아테네가 집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정치적 혼란이 오게 되고요. 민주정을 폐기하고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은 30인 전제자들의 공포 정치가 시작이 돼요. 다시 내전, 전쟁이 일어나서 민주정을 복구합니다. 자, 30인 전제자들,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스파르타군은 철수하게 되고요. 아무튼 그런 조건으로 철수하지만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정의의 그런 반역을 들었던 사람들 뭔가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역자였던 알키비아데스, 크리티아스 등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를 대표로 고발한 거 아니냐? 평소 소크라테스에 대한 누적된 오해와 증오, 여기에 정치적인 폭발이 이제 더해져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산파슬로 무지가 드러난 것에 대한 원한 등등.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나이 돼가지고 이제 사형 판결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추론은 있긴 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감옥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 근데 마침 또 때가 일종의 그런 아테네 명절 그런 축제 기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형 집행이 연기가 됐거든요. 바로 사형 집행이 아니라 사형 집행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친구인 크리톤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려고 합니다. 배도 준비해놨고요. 갈 곳도 준비해놨고요. 아무튼 다 준비해놨어요. 간수도 매수해놨고 다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아테네의 법은 모든 아테네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나라에서 행해지는 일과 법률을 지켜본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재산을 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 떠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있네. 하지만 누군가 이를 보고서도 아테네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고 보네. 자, 지금까지 내가 아테네에 살았던 것은 아테네의 이런 체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니까 살았던 것이다. 법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암묵적으로,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말했거나 글자로 쓰거나 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동의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이 법 체계가 나에게 사용을 명령했을 때 이제 와서 내 이익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린다? 이거 뭔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도덕과 이런 훌륭한 영혼의 삶을 강조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내 이익에 문제가 걸리자 도망간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불의한 짓을 안 갚음하는 것도, 해를 입은 사람이 안 갚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도 결코 옳지 못하네. 그러니까 나쁜 수단을 쓰지 말라는 거죠. 자, 만약 내가 탈옥해서 다른 나라로 도주한다면 그곳의 애국자들은 누구나 나를 국법을 파괴하는 자로 의심하게 될 것이고 아테네 배심원들에게 자신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될 것일세. 자, 뭐다? 막상 도망쳐서 갔다고 칩시다. 도망친 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엔요. 야, 저 소크라테스 쟤는 자기 나라 법도 존중 안 하고 뭐 하는 애냐? 이런 거고요. 아테네 배심원들, 사형 판결을 내렸던 배심원들에게는 야, 역시 우리가 옳았다. 야, 소크라테스 봐라. 법에 대한 존중도 없고 무법자 아니냐. 우리가 사형시키기 잘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또한 가장 중요한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탐욕스럽게 삶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듣게 될 걸세. 자, 소크라테스 이미 노인이고요. 뭐 이미 노인인데 삶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내 신념과 법을 어겨야 되나?
너무 추하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 그러니 나는 악을 행한 자로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한 자로서, 법률의 희생자로서, 어쨌든 그 판결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내가 희생을 당한 것이지 내가 굳이 악을 저지르진 않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희생물로서 순결하게 죽는 길을 택하겠네. 자식이나 목숨, 그 어떤 것도 정의보다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되네. 크리톤, 국법이 권한 대로 하세. 신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탈옥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 이걸 위해 평생 살았거든요. 애초에 내가 죽고 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형 판결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양심과 신념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도망자로 살 바에는 진정한 내면의 자유인으로서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죽음을 선택해버렸네요. 그래서 자, 소크라테스의 죽음. 아까 보았었던 그 알키비아데스를 쾌락의 늪으로부터 빼내는 소크라테스 그 그림 있잖아요. 그때랑 이제 비슷한 시대의 그림인데 자크 루이 다비드. 이때가 이제 신고전주의 이제 그림이고, 신고전주의는 뭐 그리스의 영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독교의 성인이라든지 이런 옛날의 훌륭한 인물들을 그림으로 그림으로써 현재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모범을 보여주고자 했던 이제 그림 양식이 바로 신고전주의거든요. 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저자가, 예술가가, 화가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바로 양심을 위해서 살았던 소크라테스,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독배를 받아들고 이제 죽을 위기. 사람들은 울부짖고 막 그러고 있지만은 담담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상, 높은 곳에 있는 진정한 보편적인 진리. 난 이것을 위해 가는 것이지 이 땅에 머무르기 위해서 추하게 있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 어디 갔나요? 자, 여기 있죠. 이 그림에선 노인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죽었을 당시에는 젊은이였거든요. 20대 젊은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자가 이제 작가가 상상을 해가지고 노인이 된 모습으로 상상하는 장면, 이렇게 아마 그린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그만큼 이제 노년이 된 플라톤에게도 면면이 영향을 미치는 소크라테스. 어쨌든 이제 독배를 마시면서 유언을 하는데, 크리톤, 나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두었다가 빚을 갚아주겠나? 빚을 갚아주라고 하는 것이, 이 부탁이 유언이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이제 병 들었다가 고침을 받으면은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바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난하고 뭐 해가지고 어쨌든 닭을 못 바쳤어요. 그래서 나 대신 해달라, 이런 요청이고요. 혹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빚을 갚아달라는 요청한 것이 아니냐. 뭐 세 번째, 단순한 농담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뭡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는데 빚 갚는 것까지 신경 써야겠습니까? 신경 씁니다. 왜? 어쨌든 빚을 갚는 것이 나의, 그 사람과의 혹은 그 신과의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그 빚은 갚아야 된다. 약속은 약속이다라는 바로 굉장히 소크라테스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자,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테네의 관습과 의무를 잊지 않으려는 태도와 신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모든 모습과 죽음의 모습까지도 굉장한 그런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인 면모가 있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평가를 또 받게 됩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가 이렇게 말하네요.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철학을 하늘로부터 불러내렸고 도시에다 가져다 놓았으며 집 안으로까지 들여놓았고 삶과 관습,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하여 탐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역사는 소크라테스 이전, 프리소크라틱스와 소크라테스 이후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철학이, 아주 서양 철학의 유명한 기점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되겠죠? 자,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죽고 그 사건에 충격을 받은 그 제자 플라톤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